기능성 보드게임을 설계하거나 활용해보신 분들이라면 흔히 말하는 초콜릿 입힌 브로콜리 현상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겉모양만 게임처럼 그럴싸하게 달콤하게 포장해놓고 속에는 딱딱하고 지루한 교육이나 치료 내용을 억지로 쑤셔넣는 경우죠. 결과는 어떨까요? 맞아요. 재미도 없고 원래 의도했던 기능성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료 해설에서는 우리가 직접 게임 디자이너의 관점이 되어서 그 궁극적인 해결책인 역방향 설계, 즉 백워드 디자인이라는 아주 매혹적인 접근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경험의 역방향 설계부터 시작해서 규칙에 숨겨진 세 가지 층위, 심리적 비계로서의 규칙, 치료적 상호작용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 부화와 대상별 맞춤형 설계까지 짚어볼 건데요. 꽤 복잡해 보이는 심리학 이론들이지만 게임 설계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명쾌한 논리로 풀어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경험의 역방향 설계.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핵심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죠. 흔히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단순히 오락거리를 짠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명한 게임 디자이너인 살렌과 짐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계자는 경험 그 자체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한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플레이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나 치료적 결과를 우리가 멱살 잡고 억지로 끌어낼 순 없어요. 대신에 그 결과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정교한 구조적 경계를 깔아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이 경험의 해부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볼까요? 기존의 게임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아예 거꾸로 뒤집어 보는 겁니다. 기능성 보드게임을 설계할 때는요, 무조건 최종 목적인 치료적 목표부터 콕 찍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리적 상태를 유도하려면 플레이어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거꾸로 역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 와서야 설계자가 직접 주무를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인 규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은 규칙의 세 가지 숨겨진 층위입니다. 본격적으로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훌륭한 게임 디자이너의 도구 상자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종이 설명서 한 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규칙은 사실 세 개의 층위로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첫 번째는 조작적 규칙, 즉 게임 방법이 적힌 명시적인 지침이고요. 두 번째는 구성적 규칙인데 이건 게임 이면에 쫙 깔려있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암묵적 규칙, 글로 적혀있진 않지만 다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회적 규범이죠.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체 경험을 조각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베개는 바로 이 암묵적 규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료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회성 학습이 일어나는 핵심 무대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층위이기 때문이에요. 게임에서 졌을 때 판을 엎지 않고 쿨하게 인정하는 법, 턴을 기다릴 때 지켜야 할 매너 같은 것들 말이죠. 플레이어들은 이 암묵적인 문화적 기대를 게임이라는 판 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섹션, 심리적 비계로서의 규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임 메커니즘이 어떻게 심리적 지원 구조가 되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고치키의 비계 개념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건물 지을 때 겉에 설치하는 임시 철골 구조물 같은 거죠. 기능성 게임에서 규칙이 바로 이 비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플레이어가 아직 자기조절 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을 때 외부에서 그걸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거예요. 충동 조절이 어려운 내담자에게 규칙이 일종의 튼튼한 외부 뇌처럼 작동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턴 기반 메커니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거, 때론 꽤 답답하죠? 하지만 사실 이 규칙은 충동 조절과 만족 지연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적 헬스 기구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말을 움직이고 싶은 그 강렬한 충동을 게임이라는 매우 안전한 제약 속에서 스스로 억누르는 연습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이 질문 하나가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가? 이 명확한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 무기가 됩니다. 규칙이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고 다음 상황이 예측 가능할 때
평소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안도가 높은 내담자들은 오히려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번째 섹션, 치료적 상호작용 설계로 넘어갑니다. 방금 만든 그 단단한 규칙들이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어떤 역동을 만들어내는지 볼까요? 게임의 상호작용은 내담자의 상태에 맞춰 그야말로 정밀하게 처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적 메커니즘을 보죠. 승리와 정당한 플레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패배의 좌절감을 견디고 건강하게 승복하는 법을 훈련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럼 협력적 메커니즘은 어떨까요? 이건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유독 낮거나 대인관계 불안이 심한 분들에게 서로 돕는 팀워크와 깊은 심리적 안전감을 심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협력이나 경쟁 말고도 디자이너의 무기는 다양합니다. 한정된 아이템이나 돈을 쪼개 쓰는 자원관리 메커니즘을 볼까요? 이건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만족을 미루는 법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또 서로 조건을 맞추는 협상 메커니즘은 어떨까요? 내 이익은 당당하게 주장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타인의 관점을 취해보는 아주 훌륭한 사회성 훈련장이 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인지부화와 대상별 설계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강력한 규칙들이 정작 플레이어를 지치게 만들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수엘러의 유명한 인지부화 이론을 기능성 게임 환경에 맞춰 살짝 변형해보면 재미있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플레이어가 감당해야 할 총 부하량은 인지적 부하, 정서적 부하, 그리고 사회적 부하를 다 합친 거라는 뜻인데요. 규칙이 조금만 꼬여서 작업 기억의 한계치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룰 이해하느라 뇌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우리가 의도했던 치료적 상호작용에는 쓸 정신력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하의 총합을 칼같이 밸런싱하는 게 핵심이에요. 게다가 이 밸런싱 작업은 플레이어의 연령대, 즉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유아기에는 복잡한 규칙보단 감각 중심이어야 하고요. 아동기엔 뒤처지는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따라잡기 메커니즘이 필수적이죠. 반면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원하니 규칙을 스스로 변형할 여지를 줘야 하고, 성인들은 이 게임이 내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다면 물리적 접근성을 배려하면서 그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세심한 설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이 복잡한 규칙의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점진성입니다. 첫째, 뼈대가 되는 핵심 규칙은 무조건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길고 복잡한 글씨 대신 딱 보면 알 수 있는 시각적 아이콘을 써야 하죠. 색재가 제일 중요한데 처음부터 모든 룰을 쏟아내지 말고 기본 규칙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추가적인 난이도를 선택적으로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규칙서랑 씨름하지 않고 우리가 설계한 경험의 공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다룬 내용들을 쭉 돌아보니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 펼쳐놓는 이 기능성 보드게임은 그저 시간 때우기용 오락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직조된 심리적 건축물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게임의 규칙이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성장을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오늘 함께 탐험한 이 역방향 설계의 마법을 여러분의 일상이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어요?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